정원에 서서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움직임에 예전보다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허리가 더 빨리 아파옵니다. 무릎은 10년 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 정원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이 땅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폭등하고 선반이 비고 연금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때, 즉 너무 늦었을 때야 비로소 이를 깨닫습니다. 진실은 모든 것이 실패하더라도 잘 관리된 정원은 당신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 말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저는 이 17가지 방법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론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이전 세대가 자립하기 위해 사용했던 검증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조부모님의 지혜가 잊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대가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슈퍼마켓은 항상 가득 차 있으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연금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문득 우리는 과거의 모든 가족에게 정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취미가 아니라 필수였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조용한 보증이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수백만 가족의 생존을 보장한 것은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공장이 문을 닫는 동안 정원에서는 감자, 양배추, 콩이 자랐습니다. 그것은 시골 생활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라 순수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식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20대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들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상의원, 틀밭과 신체 적응. 당신이 내면화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정원이 당신의 몸에 맞춰야지 당신이 정원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잊으십시오. 그것은 젊은이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간단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정원을 높이십시오. 값비싼 키트를 사지 말고 틀밭을 만드십시오. 주변 환경을 둘러보십시오. 낡은 팔레트, 판자 조각, 숲에서 가져온 돌, 심지어 이웃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벽돌까지도 모두 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치수는 간단하지만 결정적입니다. 높이는 80주 9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맞춰 측정해 보십시오. 똑바로 서서 팔을 느슨하게 늘어뜨린 다음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리십시오. 손의 높이가 틀밭의 완벽한 작업 높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너비는 양쪽에서 중앙까지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백주, 켤 20cm가 되어야 합니다. 팔을 뻗어 보십시오. 약 60cm 정도가 편안하게 닿는 거리입니다. 양쪽에서 작업하면 120cm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밭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모든 식물에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공간이 허락하는 한 길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너비와 높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채우는 단계인데 여기에 진짜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분해 과정에 기초한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맨 아래, 원래 토양 바로 위에는 굵은 재료인 나뭇가지, 잔가지, 심지어 작은 통나무를 놓으십시오. 이 재료는 여러 기능을 합니다. 배수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고인물은 정원의 적입니다. 2층은 물 빠짐을 돕습니다.
동시에 이 나무들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썩으면서 열과 영양분을 생성합니다. 당신의 틀밭은 내부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2층은 20주 30cm 두께여야 합니다. 그 위에는 중간 굵기의 재료인 작은 잔가지, 껍질 조각, 파쇄된 가지들을 얹으십시오. 파쇄기가 있다면 완벽합니다. 없다면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이웃에게 재료를 요청하십시오. 대부분 기꺼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2층은 10주 15cm 두께로 거친 바닥층과 위의 고운 층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은 낙엽입니다. 가을에 썩지 않은 낙엽을 듬뿍 넣으십시오. 숲에서 낙엽자루를 가져오거나 가을에 자신의 정원에서 모을 수 있습니다. 자루나 철망 바구니에 보관해 두십시오. 봄에 틀밭을 만들 때 엄청난 양의 낙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낙엽층은 20cm 두께여야 합니다. 낙엽은 탄소가 풍부하며 천천히 썩고 스펀지처럼 수분을 저장하므로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 위에는 반쯤 발효된 퇴비나 깎은 풀을 얹으십시오. 이미 썩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재료입니다. 2층은 박테리아, 곰팡이, 미세 유기체와 같은 미생물을 틀밭으로 데려옵니다. 그들은 아래의 모든 것을 부식토로 바꾸는 일꾼들입니다. 10주 15cm면 충분합니다. 맨 윗부분은 잘 숙성된 정원흙이나 좋은 퇴비를 20주 30cm 깊이로 덮으십시오. 여기서 식물이 자라고 뿌리를 내립니다. 이 흙은 영양가가 높고 포슬포슬해야 합니다. 좋은 정원흙을 사야 한다면 이 상단층만 사십시오. 나머지는 자연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해에는 아주 높고 편안한 밭을 갖게 됩니다. 흙이 부드럽고 영양이 풍부하여 식물이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장점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타납니다. 맨 아래층이 썩기 시작합니다. 곰팡이 균사가 밭 전체에 퍼져 모든 것을 살아있는 네트워크로 연결합니다. 이 곰팡이들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양분과 물을 식물 뿌리로 운반합니다. 밭은 1년에 약 5주 10cm씩 천천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퇴비를 보충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5주 7년이 지나면 맨한 아래층은 완전히 검고 푸석푸석한 부식토가 됩니다. 당신의 틀밭은 이제 완벽한 살아있는 흙공장이 된 것이며 당신은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혹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정원이 고통스럽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 없이 매일 일할 수 있을 때만 당신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상위 2, 멀칭과 토양 보호. 두 번째 원칙은 아마도 가장 강력한 원칙일 것입니다. 자연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과 싸우느라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매일 잡초를 뽑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줍니다. 일하고 또 일하지만 결과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있으며 그것을 멀칭이라고 부릅니다. 토양을 덮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말입니다. 맨 땅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 맨 땅이 문제일까요? 자연은 맨 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항상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흙을 그대로 노출하면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태양이 표면에 직접 내리쬐어 미생물을 죽입니다. 바람은 가장 비옥한 표토층을 날려보냅니다. 비는 땅을 직접 때려 표면을 씻어내고 딱딱한 껍질을 만듭니다. 물은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고 스며드는 대신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떠다니던 잡초 씨앗들이 완벽한 발화 조건을 만납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초록색으로 변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심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심은 것입니다. 멀칭은 이 모든 것을 방지합니다. 잔디밭이 있거나 잔디를 깎는 이웃이 있다면 깎은 풀을 사용하십시오. 5to 10cm 두께로 덮으십시오. 더 두꺼우면 썩을 수 있고 더 얇으면 잡초가 뚫고 나옵니다. 풀을 깔기 전 하루 정도 말리십시오.
갓 깎은 젖은 풀은 뭉치고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말린 풀은 완벽합니다. 숲에서 가져온 낙엽도 훌륭하며 특히 너도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같은 활엽수 잎이 좋습니다. 낙엽은 풀보다 천천히 분해되어 지속적인 덮개가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잎을 섞으십시오.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10to 15cm 두께로 덮으면 약 5cm로 가라앉는데 이것이 딱 적당합니다. 짚은 고전적인 재료입니다. 건초가 아닙니다. 건초에는 발아하는 씨앗이 들어있지만 짚은 씨앗이 거의 없는 순수한 줄기 재료입니다. 10cm 두께로 깔면 몇 달 동안 유지됩니다. 주변 농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래되어 동물 사료로 쓰지 않는 짚은 무료로 주거나 아주 저렴하게 팔기도 합니다. 파쇄된 판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색상 인쇄가 없는 단순한 갈색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테이프와 라벨을 제거하십시오. 판지를 물에 잠깐 담가 유연하게 만드십시오. 바위에 겹쳐서 깔아주십시오. 그 위에 퇴비나 흙을 얇게 덮어 날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판지는 아무리 끈질긴 잡초라도 완전히 억제합니다. 1년이 지나면 판지는 썩어서 부식토가 됩니다. 토양에 멀칭을 하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토양의 수분을 유지합니다. 멀칭을 하지 않은 흙은 더운 여름날 증발을 통해 제곱미터당 수리터의 물을 잃습니다. 멀칭된 흙은 거의 손실이 없습니다. 즉, 물을 절반 혹은 3분의 1만 주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동력을 아끼고 수돗물을 쓴다면 돈도 아껴줍니다. 둘째, 잡초를 획기적으로 억제합니다. 잡초 씨앗은 발아하기 위해 빛이 필요합니다. 두꺼운 멀칭층 아래에서 잡초는 빛을 받지 못해 발아하지 않습니다. 드물게 자라나더라도 줄기가 약하고 길어서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당겨도 뽑힙니다. 맨 땅에서 몇 시간씩 잡초를 뽑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멀칭은 천천히 부식토로 변합니다. 멀칭층이 흙과 닿는 바닥부터 분해가 시작됩니다. 지렁이가 재료를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미생물이 분해합니다. 풀이나 낙엽으로 깔았던 것이 1년 후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가장 비옥한 부식토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깔아두기만 했을 뿐인데 자연이 일을 다 한 것입니다. 물을 절반만 주고 잡초를 절반만 뽑아도 흙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년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더 어두워지며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멀칭의 효과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을 절약해주며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줍니다. 숲에 가보십시오. 맨 땅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잎, 나뭇가지,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자연에서 배우고 그것을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위 3. 퇴비 만들기와 쓰레기의 연금술. 이제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모든 것의 핵심인 퇴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퇴비가 아니라 당신의 주방 쓰레기와 정원에서 나오는 당신만의 퇴비 말입니다. 모든 감자 껍질, 사과심, 시든 상추잎, 달걀 껍질, 커피 찌꺼기는 순수한 황금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버립니다. 그러고는 가게에서 비싼 화학 비료를 삽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원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양분을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썩은 쓰레기가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 수천 종의 곰팡이, 수백 종의 곤충, 지렁이, 쥐며느리, 톡톡이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들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당신은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는 것이며 그저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퇴비 더미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예센터의 비싼 퇴비 시스템은 잊으십시오. 200달러짜리 회전식 퇴비통은 필요 없습니다. 정원의 한 구석, 가급적 반그늘인 곳을 선택하십시오. 뙤약볕은 말라버리고 너무 깊은 그늘은 너무 차갑습니다.
콘크리트나 보도블록 위가 아니라 땅 위에 직접 만드십시오. 땅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렁이와 미생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땅에 4개의 기둥을 받고 철망을 두르면 끝입니다. 또는 낡은 팔레트를 쌓거나 그냥 더미로 쌓아두어도 괜찮습니다. 최소 1세제곱미터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보다 작으면 열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크면 좋지만 관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퇴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의 비율입니다. 녹색 재료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우며 질소가 풍부한 것들입니다. 채소와 과일 찌꺼기, 깎은 잔디, 신선한 정원 폐기물, 커피 찌꺼기, 찻잎 등입니다. 갈색 재료는 마르고 딱딱하며 탄소가 풍부한 것들입니다. 낙엽, 짚, 파쇄된 잔가지, 찢은 판지, 가공되지 않은 나무의 톱밥 등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대략 1대2입니다. 녹색 한 부분에 갈색 2부분, 화학적으로는 탄소 3대 질소 1의 비율이지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주방 쓰레기를 10cm 정도 깔고 낙엽이나 짚을 20cm 정도 까는 식으로 층을 쌓으십시오. 비율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녹색이 너무 많고 갈색이 적으면 더미가 축축하고 뭉개지며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산소가 없는 혐기성 분해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갈색이 너무 많으면 거의 썩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올바른 비율은 산소를 이용한 호기성 분해로 이어집니다. 더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며칠 후 손을 넣어보면 섭씨 5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열은 잡초 씨앗과 병원균을 죽이고 분해를 엄청나게 가속화합니다. 수분은 두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꽉 짠 스펀지처럼 촉촉해야 합니다. 한 움큼 쥐고 짰을 때 물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미생물이 일하지 못하고 너무 습하면 공기가 없어 썩습니다. 가뭄 때는 물을 주고 너무 습하면 마른 재료를 섞으십시오. 공기는 세 번째 요소입니다. 미생물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몇 주마다 더미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쇠포크로 겉부분은 안으로, 안쪽 부분은 겉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하면 공기가 들어가고 골고루 섞여 과정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막대기나 철근으로 더미에 구멍을 깊게 여러 번 뚫어 공기를 넣어주십시오. 날씨와 배합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퇴비가 완성됩니다.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숲속에 흙냄새가 나면 다 된 것입니다. 원래 재료의 형태를 알 수 없고 가볍게 눌렀을 때 부서지는 상태가 완벽합니다. 거친 채로 걸은 다음 고운 것은 밭에 쓰고 큰 덩어리는 새 퇴비 더미에 다시 넣으십시오. 이 퇴비는 당신이 식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토양 구조를 개선하여 찰흙은 부드럽게, 모래흙은 물을 더 잘 머금게 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하여 식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 이상으로 당신은 쓰레기를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폐기 대신 순환을, 착취 대신 재생을 선택하십시오. 상위파, 빗물 수집. 이것은 네 번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물은 생명이지만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지붕에서 소중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지붕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평균적인 단독주택은 비가 1mm만 내려도 100리터의 물을 모읍니다. 신모시면 1000리터입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600톨 8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하면 매년 6만에서 8만 리터의 물이 지붕을 타고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물을 그냥 하수도로 흘려보내지만 이 물은 몇 달 동안 당신의 정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낡은 빗물통이나 식품 산업에서 사용했던 대형 플라스틱 드럼통을 구하십시오. 빵집, 양조장, 식당에 물어보면 무료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욕조도 괜찮습니다. 케이지 프레임이 있는 커다란 정육면체 모양의 IBC 탱크가 완벽합니다.
용량은 1000리터이며 중고로 50톨 100달러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첫 여름만 지나도 본전을 뽑는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용기를 배수관 아래에 두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배수관 일부를 잘라내고 빗물 수집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수관에 내장된 작은 거름망이 있는 장치로 물의 일부를 통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철물점에서 15톨 30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통 바로 위에서 배수관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직접 통으로 들어가며 통이 가득 차면 넘치게 됩니다. 이때 옆에 두 번째 통을 놓으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뚜껑이나 미세한 그물망으로 통을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기가 알을 낳는 것을 방지합니다. 열린 빗물통은 모기에게 천국입니다. 둘째, 낙엽과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깨끗한 물이 식물에 더 좋고 물 뿌리개도 막히지 않습니다. 사실 빗물은 수돗물보다 식물에 더 좋습니다. 수돗물에는 종종 석회가 들어있어 진달래, 수국, 블루베리 같은 식물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성인 빗물을 선호합니다. 또한 수돗물의 염소 성분은 예민한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빗물은 염소가 없고 부드러우며 순수하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여름철 수돗물은 관에서 나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날 식물에게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빗물통의 물은 외부 온도와 같아 훨씬 부드럽습니다. 몇 개의 큰 통만 있으면 가뭄때나 물 배급제가 실시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름, 일부 지역에서는 물 사용 금지령이 내려져 정원에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빗물을 가진 사람들은 독립적이었습니다. 규제는 수돗물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당신이 준비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상위파, 동반 심기. 이제 공간을 더 늘리지 않고도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원칙인 동반 심기. 식물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도 터랑 같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서로 잘 어울같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서로 잘 어울리고 도와주지만 어떤 식물들은 서로 방해합니다. 자연은 어디에서나 이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단일 경작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럽고 막대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작은 정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처럼 섞어서 다양하게 심으십시오. 그 이면의 과학은 매혹적입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를 통해 다른 식물을 돕거나 해충을 쫓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어떤 식물은 뿌리 깊이가 달라 영양분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깊게 뿌리 내리는 식물은 깊은 곳에 미네랄을 끌어올리고 얕게 뿌리 내리는 식물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어떤 식물은 땅에 그늘을 만들어 이웃의 뿌리를 열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어떤 식물은 타고 올라갈 지지대가 필요하고 다른 식물은 그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고전적인 조합은 토마토와 바질입니다. 바질의 에센셜 오일은 토마토의 주요 해충인 온실가루이를 쫓아냅니다. 동시에 바질은 토마토의 맛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과 양파도 훌륭합니다. 당근파리는 냄새로 당근을 찾아내는데 양파의 강한 향이 이를 가려줍니다. 반대로 양파파리는 당근의 향 때문에 양파를 찾지 못합니다. 서로를 보호하는 최고 수준의 협력입니다. 콩, 옥수수, 호박의 조합인 세자매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옥수수는 높고 튼튼하게 자라 지지대가 됩니다. 콩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올라가므로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콩은 뿌리 혹박테리아를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고정하여 옥수수와 호박에 비료를 줍니다. 호박은 땅바닥에서 자라며 큰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합니다. 세 식물이 완벽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추와 네디시디시도 좋습니다.
레디시는 4주면 수확하지만 상추는 8to 10주가 걸립니다. 동시에 심으면 상추가 아직 작을 때 레디시를 먼저 수확할 수 있어 공간 낭비가 없습니다. 양배추와 샐러리 조합에서 샐러리의 강한 향은 양배추 파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조합도 있습니다. 콩 옆에는 양파나 마늘을 심지 마십시오. 이들의 황 성분이 콩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토마토 옆에는 감자를 심지 마십시오. 둘 다 가지과 식물이라 같은 질병, 특히 감자 역병에 취약하여 병이 쉽게 옮습니다. 회향에서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내뿜으므로 따로 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배우고 시도해 보십시오. 정원마다 기후와 토양이 다르니 자신의 정원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찾아 기록해 두십시오. 이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당신을 지켜줄 다양성이자 보안입니다. 상위식, 최종과 자립. 6번째 원칙은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씨앗 구매로부터 자립하십시오. 당신이 토마토, 고추, 애호박, 단호박을 먹을 때마다 당신은 손에 수십 개의 미래 식물, 즉 씨앗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버리고 내년에 다시 한 봉지에 몇 달러씩 주고 씨앗을 삽니다. 하지만 스스로 씨앗을 받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종자에서만 가능하며 F1 하이브리드 종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고정 종자는 세대를 거쳐 안정된 품종입니다. 고정 종자 토마토를 키워 씨앗을 받아 내년에 심으면 똑같은 맛, 모양, 특성을 가진 토마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두 부모 라인을 교잡한 것입니다. 생산성은 높을 수 있지만 그 씨앗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에서 받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작거나 맛이 없는 등 열등한 식물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품종이 고정종자인지는 씨앗 봉투에 적혀 있거나 전문 공급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립입니다. 토마토는 가장 잘 익고 건강하며 맛있는 열매를 고르십시오. 열매를 잘라 씨앗을 젤리와 함께 컵에 담고 물을 약간 넣으십시오. 따뜻한 곳에 2도 3일 두면 위에 곰팡이층이 생깁니다. 이것은 발효 과정으로 씨앗 주변에 미끈거리는 코팅을 분해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 코팅은 씨앗이 열매 안에서 발아하는 것을 막습니다. 발효 후에는 체에 걸러 깨끗이 씻으십시오. 신문지나 접시 위에 말린 후 품종 이름을 써서 봉투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고추와 칠리는 더 쉽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잘라 씨앗을 꺼내 신문지에 펴서 일주일간 말리면 끝입니다. 애호박과 단호박은 열매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애호박은 껍질이 딱딱해질 때까지 덩굴에 매달아 두었다가 씨앗을 채취하십시오. 단호박은 가을까지 익힌 후 요리할 때 옆에서 씨앗을 모으면 됩니다. 콩과 완두콩은 가장 쉽습니다. 꼬투리가 갈색으로 변해 바삭해질 때까지 덩굴에서 말리십시오. 그것을 따서 열어보면 안에 있는 콩이 바로 당신의 씨앗입니다. 상추는 식물 한 개를 꽃대가 올라오게 두십시오. 노란 꽃이 피고 민들레 같은 솜털이 생기면 그 안에 수십 개의 작은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잘 익은 식물에서 씨앗을 채취해 씻고 말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년에 걸쳐 당신의 기후와 토양에 완벽하게 적응한 씨앗 도서관을 구축하게 됩니다. 당신은 매년 가장 좋은 식물에서 씨앗을 받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개량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당신의 정원에 완벽한, 더 저항력 있고 생산적이며 맛있는 품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일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위 3분, 감자타워. 이제 혁신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된 지식인 감자타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자는 가장 가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포만감을 주고 몇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며 영양가가 높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재배도 어렵지 않습니다. 0.5제곱미터의 감자는 다른 어떤 채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감자는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을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척박한 땅과 서늘한 기후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보통 감자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랑을 파고 흙을 북돋아주는 고된 작업이 필요하며 수확할 때도 힘들게 땅을 파야 합니다. 이는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바로 감자 타워입니다. 지름 약 1m의 타워를 만드십시오. 철망 펜스를 둥글게 말아 고정하거나 낡은 타이어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의 오염물질이 걱정된다면 나무 판자로 사각형 타워를 만들거나 벽돌, 대형 재배 가방을 사용하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닥에 좋은 흙을 20cm 높이로 채웁니다. 그 위에 시감자 4도 6개를 놓습니다. 시감자는 특별히 산 것을 쓰거나 전년도 감자 중 싹이 트기 시작한 것을 사용합니다. 흙을 10cm 덮고 물을 준 뒤 기다립니다. 2~3주 후 초록색 싹이 올라오면 약 20cm까지 자라게 둡니다. 그 후 식물의 윗부분 5~10cm만 남기고 다시 흙을 채웁니다. 식물은 묻힌 줄기를 따라 새로운 뿌리와 감자덩이 줄기를 형성하며 반응합니다. 다시 20cm 자라면 흙을 더 채우는 과정을 타워가 1m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워의 모든 층에 감자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한 식물에서 5kg, 10kg, 심지어 15kg의 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m 지름의 타워에서 60~90kg의 감자를 수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확도 쉽습니다. 위에 잎이 시들어 죽으면 감자가 다 익은 것입니다. 2주 더 기다려 껍질이 단단해지면 타워를 쓰러뜨리거나 한쪽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흙이 쏟아지며 감자가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땅을 팔 필요도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타워에서 나온 흙은 감자가 부드럽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다음 타워나 다른 밭에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상위 8. 퍼머컬처와 길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자연과 싸우지 말고 함께 일하라로 이어집니다. 퍼머컬처, 호주의 빌 몰리슨과 데이비드 홈그렌이 정립했지만 그 원칙은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숲에 가보십시오. 땅은 항상 잎과 이끼로 덮여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나무, 관목, 허브, 풀 등 다양한 식물이 동시에 자랍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그늘을 주고 낙엽은 토양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곰팡이는 모든 식물의 뿌리를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영양분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누구도 숲에 비료를 주거나 물을 주지 않지만 모든 것이 훌륭하게 자랍니다.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고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원에 적용하십시오. 퍼머컬처는 정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대한 많은 일을 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똑바른 줄로만 심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길드로 심으십시오. 길드는 서로를 돕는 식물 집단입니다. 사과나무 길드를 예로 들면 중앙에 사과나무를 심고 그 주위에 컴프리를 심습니다. 컴프리는 뿌리가 깊은 곳에 칼륨을 끌어올립니다. 그 주위에는 해충을 쫓는 마늘이나 부추를 심고 유익한 곤충을 부르는 금잔화를 심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에는 잡초를 억제하고 질소를 고정하는 클로버를 지면 덮개로 심습니다. 이 5가지 식물이 길드를 형성하여 화학물질이나 끊임없는 돌봄 없이도 사과나무가 잘 자라게 돕습니다. 퍼머컬처는 층분열로 작동합니다. 키 큰 식물, 중간 식물, 낮은 식물, 지면 덮개, 뿌리 채소,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까지 한 장소에서 동시에 키웁니다. 이는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정원을 더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한 식물이 실패해도 다른 식물이 대신하고 해충이 한 종을 공격해도 나머지는 안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양성이자 안정성이며 보안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인아인, 허브 나선.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로 만든 간단한 나선형 구조물로 1년 내내 신선한 허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허브 나선은 효율성의 걸작입니다. 단 2제곱미터의 공간에서 20to 30종의 서로 다른 허브가 서로 방해하지 않고 동시에 자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위로 감아 올라가는 나선형 구조가 다양한 미세 기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돌로 바닥부터 시작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나선을 쌓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약 1m, 전체 지름은 2to 3m 정도로 만듭니다. 이 나선은 서로 다른 환경의 구역을 만듭니다. 나선의 발치에는 물을 채운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습기가 많고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냉이, 민트처럼 습기를 좋아하는 허브를 심습니다. 민트는 번식력이 강하지만 나선 안에서는 돌에 가로막혀 제어하기 쉽습니다. 중간 높이의 구역은 적당히 촉촉합니다. 위에서 물이 스며 내려오지만 가장 아래보다는 덜 습합니다. 여기에는 파슬리, 고수, 바질, 딜, 레몬밤 같은 허브를 심습니다. 나선의 꼭대기인 가장 높은 곳은 건조하고 햇빛이 잘 듭니다. 돌이 열을 저장하고 배수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는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지중해성 허브가 완벽합니다. 타임, 로즈마리, 세이지, 오레가노, 라벤더 등을 심습니다. 나선은 숲이나 들판에서 주운 돌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타르 없이 그냥 큰 돌부터 차례로 쌓아 올리면 됩니다. 돌은 구조를 안정시키고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 방출하여 성장 기간을 늘려줍니다. 또한 돌 틈 사이에는 해충을 잡아먹는 도마뱀이나 곤충들이 살 자리가 생깁니다. 나선 아래층은 비옥한 흙으로, 중간은 일반 흙과 퇴비로, 위쪽은 모래나 자갈을 섞은 척박한 흙으로 채우십시오. 이는 식물들의 자연 서식지를 흉내낸 것입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지중해 허브들은 거의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향이 줄어드니 주의하십시오. 허브 나선은 1년 내내 수확을 제공합니다. 봄에는 부추와 파슬리가, 여름에는 풍성한 바질과 고수가,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한 타임과 세이지를 수확합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한 로즈마리와 세이지 같은 상록 허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허브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약이기도 합니다. 기침에는 타임, 목 통증에는 세이지, 위장 장애에는 민트가 좋습니다. 허브 나선은 당신만의 살아있는 약국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순수한 자연의 치유력을 제공합니다. 감자 위에 파슬리를, 토마토에 바질을 곁들여 보십시오. 허브 나선은 여러모로 당신을 자립하게 해줄 것입니다. 장리 10, 키홀 가든. 열번치름 약 3m의 둥근 밭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원형 틀밭 같지만 중앙으로 들어가는 약 60cm 폭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열쇠구멍 모양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길의 끝인 밭의 정중앙에는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철망이나 나뭇가지로 짠 지름 50cm, 높이 1m 정도의 원통형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가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여기에 매일 주방 쓰레기를 직접 버리십시오. 별도의 퇴비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채소 껍질, 과일 찌꺼기, 커피 찌꺼기, 비 찌꺼기 등을 버리면 바구니 안에서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주변 밭에 지렁이와 박테리아가 몰려와 쓰레기를 분해하고 영양분은 밭 전체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주변 식물들은 끊임없이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바구니 내용물이 줄어들면 계속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좁은 길 덕분에 밭을 밟지 않고도 중앙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 쪽에서 60cm, 밖에서 60cm를 뻗으면 3m 너비 밭의 모든 곳에 손이 닿습니다. 밟지 않은 흙은 포슬포슬하게 유지되어 뿌리가 잘 자랍니다. 키홀 가든은 일반 틀밭처럼 층층이 재료를 쌓아 만들며 중앙 바구니만 비워두면 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첫째,
퇴비를 뒤집거나 옮길 필요가 없어 노동력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식물이 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셋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식물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키홀 가든은 원래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좁은 공간의 식량 재배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구니 위에 뚜껑을 덮어 파리를 막거나 매번 흙이나 잎으로 살짝 덮어주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지프로 바구니를 단열해 분해가 계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키홀 가든은 우아하고 영리하며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상위 1, 2불, 녹비. 이제 정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원칙인 녹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한 움큼의 비옥한 흙에는 지구상의 인구보다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먹이가 필요하며 흙이 척박해지면 그들도 죽습니다. 그러면 식물도 약해집니다. 녹비는 수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토양 개선만을 위해 식물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이 자라고 죽고 썩으면서 흙을 더 좋게 만듭니다. 마지막 수확 후 밭이 비는 가을에 녹비 식물을 심으십시오. 파셀리아는 벌들이 좋아해 꿀풀이라고도 불리는 최고의 녹비 식물 중 하나입니다. 빨리 자라고 뿌리가 60cm 깊이까지 들어가 삽으로 파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겨울에 얼어 죽으면 그대로 두어 멀칭제로 쓰거나 얕게 흙에 섞어주십시오.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겨자도 좋습니다. 4주 만에 30cm까지 자라며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토양 내 해충을 쫓아냅니다. 살갈퀴, 완두, 클로버 같은 콩과 식물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가 공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공기의 78%가 질소지만 식물은 직접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공짜 비료를 땅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호밀은 겨울에도 자라 토양 침식을 막고 봄에 베어내면 좋은 유기물이 됩니다. 이러한 녹비 식물을 섞어서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녹비는 씨앗값이 저렴하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매년 녹비를 실천하면 흙은 점점 더 비옥하고 어두워지며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5년 뒤에는 숲속처럼 포슬포슬한 흙을 갖게 될 것이고 식물은 거의 저절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상위 철비, 천연 해충 방제. 12번째 원칙은 조상들은 알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린 천연 해충 방제입니다. 화학약품은 비싸고 해로운 곤충뿐만 아니라 이로운 곤충도 죽입니다. 당신의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토양에 축적되며 벌과 같은 수분 매개자를 죽입니다. 자연의 해결책인 생태적 균형을 이용하십시오. 자연에는 해충 창궐이 없습니다. 모든 해충에게는 그것을 잡아먹는 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할 일은 이 유익한 곤충들을 유인하고 살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당벌레는 환상적인 조력자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에 진딧물을 50마리까지 잡아먹습니다. 금잔화, 정원 곳곳에 심으십시오. 꽃가루가 무당벌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안식처가 됩니다. 꽃등에는 말벌처럼 생겼지만 해롭지 않으며 그 애벌레는 수백 마리의 진딧물을 먹어치웁니다. 미나리과 식물인 딜, 회향, 고수, 파슬리 꽃을 피게 두면 꽃등에들이 몰려옵니다. 풀잠자리 역시 훌륭한 해충 포식자입니다. 대나무 대나 빈 줄기를 묶어 걸어두면 풀잠자리가 그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정원의 한 구석을 야생 상태로 내버려 두십시오. 풀을 깎지 않고 쐐기풀이나 잡초가 자라게 두면 고슴도치가 찾아옵니다. 고슴도치는 하룻밤에 70g의 곤충과 달팽이를 먹습니다. 덤불덤이나 고슴도치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꺼비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룻밤에 10마리의 달팽이와 수백 마리의 곤충을 먹습니다. 작은 물웅덩이와 돌무더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마뱀은 해충을 사냥하고 햇볕 쬐는 것을 좋아합니다. 돌을 쌓아 따뜻한 장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딱정벌레는 밤에 달팽이 알과 애벌레를 사냥합니다. 땅 위에 널빤지나 납작한 돌을 두면 그 아래에 숨어 지냅니다. 나뭇가지나 통나무를 쌓아둔 폐목더미는 수많은 이로운 곤충의 서식지가 됩니다. 정원이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되게 하십시오. 진딧물이 생기면 무당벌레가 오고 달팽이가 생기면 고슴도치와 두꺼비가 나타납니다. 새들은 애벌레로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은 수백만 년 동안 포식자와 피식자의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당신은 그 환경만 조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이 공짜로, 안정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정원은 당신의 영혼까지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상위 톱3 식물 액비.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으면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식물 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쐐기풀 액비나 컴프리 액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식물을 물에 넣어 발효시키면 영양분이 농축된 액체 비료가 됩니다. 쐐기풀 액비가 가장 유명합니다. 쐐기풀을 양동이에 가득 채우고 잘게 자른 뒤 빗물을 80% 정도 채우십시오. 발효 시 거품이 나므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공기가 통하게 뚜껑을 덮고 냄새가 강하므로 정원 구석에 두십시오. 매일 막대기로 저어주면 과정이 빨라집니다. 거품이 더 이상 나지 않고 액체가 어두워지면 완성입니다. 보통 여름엔 2주 정도 걸립니다. 물과 1대10으로 희석해서 식물 뿌리에 직접 주십시오. 쐐기풀 액비는 질소가 풍부해 상추, 시금치, 양배추 같은 잎채소나 성장기의 토마토에 완벽합니다. 컴프리 액비도 가치가 높습니다. 컴프리는 뿌리가 2m까지 내려가 깊은 곳에 칼륨을 끌어올립니다. 꽃과 열매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주면 더 많은 꽃과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쇠뜨기. 액비는 규산이 풍부해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여 곰팡이병을 예방합니다. 쇠뜨기를 끓여서 차를 만든 뒤 희석해서 잎에 뿌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 액비만 있으면 성장, 결실, 병해충 예방이 모두 가능합니다. 야생식물을 모아 액비를 만들어 정원에 돌려주는 순환의 원리를 이용해 보십시오. 조상들은 화학 비료 없이도 이렇게 풍성한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상위 곱사, 씨앗 교환과 공동체의 14번째 원칙은 사회적이면서도 현명한 방법인 씨앗 교환입니다. 스스로 씨앗을 받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교환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십시오. 지역사회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노인회관, 교회, 정원 동호회 등에서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씨앗 교환의 날을 정해 각자 받은 씨앗을 품종 이름과 특성을 적어 가져오십시오.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고 남는 것은 기부하는 이 모임은 매우 훈훈하게 진행됩니다. 매년 당신의 컬렉션은 늘어나고 새로운 품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환경에 잘 맞는 품종은 계속 키우고 나머지는 다른 이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년에 걸쳐 당신의 지역에 완벽하게 적응한 회복력 있는 씨앗 컬렉션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씨앗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요리법, 남는 수확물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이런 네트워크는 황금과도 같습니다. 보급이 끊겼을 때 서로 믿고 돕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찾지 말고 지금부터 이런 관계를 쌓아 나가십시오. 상희 기보, 겨울 채소. 많은 사람이 놓치지만 겨울철 식량을 보장해주는 겨울 채소 원칙입니다. 정원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명한 정원사는 겨울을 준비합니다. 케일은 가장 강인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영하 15도의 추위도 견뎌냅니다. 서리를 맞으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맛이 더 달고 부드러워집니다. 7틀 8월에 심어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아래쪽 잎부터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브리셀 스프라우트, 방울양배추도 추위에 강해 겨울 내내 밭에 두고 조금씩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소한 맛이 납니다. 대파나 리크르, 영하 10도까지 견디며 겨울 수프나 요리에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겨울 상추라 불리는 램즈 레터스는 9월에 심어 11월부터 4월까지 수확합니다. 추위 속에서도 계속 자라는 겨울 광대나물이나 겨울 시금치도 훌륭합니다. 겨울 채소의 장점은 늦여름에 한 번 심어두면 겨울 내내 관리가 거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도 비가 알아서 주고 잡초도 자라지 않습니다. 슈퍼마켓 채소값이 폭등하고 수입 채소가 귀해지는 겨울에 당신은 정원에서 신선한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자립이자 보안이며 남들이 부족함을 겪을 때 누리는 삶의 질입니다. 상위 16. 언덕 두둑. 16번째 원칙은 초기에 노동력이 들지만 그 후엔 큰 기쁨을 주는 언덕 두둑입니다. 클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하십시오. 너비 1m, 깊이 30-40cm의 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나무를 채웁니다. 굵은 통나무, 가지, 숲에서 주운 썩은 나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위에 작은 나무까지, 낙엽, 반쯤 된 퇴비, 그리고 파냈던 흙과 좋은 흙을 순서대로 층층이 쌓아 60-80cm 높이의 작은 언덕을 만듭니다. 안에 나무들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썩으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 덕분에 밭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아져 성장 기간이 늘어납니다. 봄에는 일찍 심고 가을에는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밭의 구조가 매우 부드러워 뿌리가 깊게 내려 가뭄에도 강합니다. 평지보다 표면적이 넓어 더 많은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언덕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라앉는데 이는 내부에서 분해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7년 뒤에는 나무들이 완전히 분해되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검은 흙이 됩니다. 한 번 만드는 수고로 향후 20년간 혜택을 누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상위 섭취, 지렁이 퇴비화와 검은 황금. 마지막 17번째 원칙은 가장 과소평가된 지렁이 퇴비화입니다. 이것은 퇴비 만들기의 정점입니다. 일반 지렁이가 아니라 퇴비 지렁이, 아이세니아 페티다 등 구분하십시오. 이들은 썩어가는 유기물 표면에 삽니다. 이들은 약 50리터 크기의 상자를 준비해 바닥에 배수구멍을 뚫고 아래에 액체를 받을 쟁반을 두십시오. 흙과 찢은 판지, 신문지를 채우고 지렁이를 넣은 뒤 주방 쓰레기를 주십시오. 지렁이들은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쓰레기를 먹어치우고 냄새 없는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농축된 천연 비료입니다. 식물 성장을 돕는 효소와 미생물이 가득해 한 숟가락만 화분에 넣어도 식물이 눈에 띄게 잘 자랍니다. 상자가 가득 차면 한쪽으로 내용물을 몰아넣고 빈 곳에 새 먹이를 주어 지렁이를 이동시킨 뒤 분변토를 수확하십시오.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인 지렁이차는 1:10으로 희석해 물 대신 주거나 잎에 뿌려주면 최고의 액체 비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상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원한다면 차고나 지하실, 심지어 아파트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지렁이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이를 주고 가끔 수분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주방 쓰레기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비료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17가지 원칙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하는지 보십시오. 1년 후 당신의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료 재료로 만든 편안한 틀밭에서 일합니다. 땅은 멀칭되어 있고 공짜 빗물을 줍니다. 잡초 뽑는 수고가 거의 없습니다. 퇴비와 키홀 가든이 매일 식물을 먹여 살립니다. 동반 심기로 심은 식물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자랍니다. 이로운 곤충들이 해충을 관리해 주어 화학약품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만든 액비와 지렁이 퇴비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랫동안 받아온 당신만의 씨앗을 사용하고 감자는 좁은 공간의 타워에서 자랍니다. 녹비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언덕 두둑은 성장 기간을 늘려줍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겨울 채소를 수확하고 허브나서는 약과 양념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씨앗과 지식을 나누는 이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손길을 덜 필요로 하면서도 더 생산적으로 변합니다.
물가 폭등이나 공급망 붕괴로부터 당신을 독립시켜줍니다. 저는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정원에 나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원이 주는 자아 효능감과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늙어서 시작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방법들은 바로 당신처럼 영리하게 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의 투자로 수십 년을 수확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빗물을 한 번 모으기 시작하면 여름 내내 자립할 수 있습니다. 허브 나선을 한 번 만들면 수십 년간 수확합니다. 이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과 경험, 그리고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기술은 없었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순환과 연결, 인내와 자연에 대한 지식 말입니다. 그 지식이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정원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보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오르고 연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공급망은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빈 선반과 사재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잘 버틴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정원을 가진 사람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포 조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위기는 잦아질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의미합니다. 봄에 싹이 트는 것을 보는 기쁨, 여름에 잘 익은 토마토를 따는 기쁨, 가을에 감자를 캐는 기쁨,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 말입니다. 이 기쁨은 실제하며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존엄성을 줍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존엄성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돌봐줄 것이고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계속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잃을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정원을 얻었고 화학약품 없는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얻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운동하며 건강을 얻었고 삶을 채워주는 의미 있는 활동을 얻었습니다. 돈을 절약했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이득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의 말이 틀렸다면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계속 치솟으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신은 준비된 사람으로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앞날을 내다보는 신중함이자 책임감입니다. 이 17가지 원칙은 한 해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정원은 당신과 함께 성숙해집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올해 그것을 익히고 내년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하십시오. 5년 뒤 당신은 당신을 먹여 살리고 지켜줄 완벽한 시스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흐릅니다. 5년 뒤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자립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까? 65세에 시작해 10년 뒤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채소 그 이상을 줍니다. 하루에 규칙적인 일과를 주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성취감을 주며 이웃과의 유대감을 줍니다. 정원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인내와 겸손, 감사를 가르칩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자연의 신뢰성을 가르쳐줍니다. 빠르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정원은 안식처이자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또한 정원은 세대를 연결합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이웃들에게 당신의 지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식료품이 슈퍼마켓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보살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직접 키운 토마토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런 지식과 가치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정원이 될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뒷마당이든 테라스의 화분이든 상관없습니다. 1년 뒤 그곳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려보십시오. 푸르게 우거진 틀밭, 벌들이 윙윙거리는 향기로운 허브나선, 쓰레기에서 생명을 만드는 퇴비더미, 맑은 물이 가득한 빗물통, 보물이 가득한 감자타워와 효율적인 키홀 가든, 모든 것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그 작은 생태계를 그려보십시오. 그 중심에서 수확을 즐기는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더 젊고 힘이 셀 때 시작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에서 17가지 강력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돈이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혜와 시스템으로 자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원칙들은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수세대 동안 증명된 것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와 보안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 즉 당신의 손과 당신의 땅, 당신의 식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원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우리는 잊힌 역사를 발굴하고 미래를 심는 지식을 나눕니다. 곧 다음 보물이 공개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17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자립을 향한 여정은 씨앗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첫 걸음을 떼십시오.